안녕하십니까. 이 수업은 고려대학교 내공학과 2018년 2학기 딥러닝 이론 수업이고요. 강의 계획서에 공지한 대로 우리 수업의 메인 토픽은 딥R을 분야하고요. 머신러닝 기술 사회학이 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박주영 전무다 그리고 김지영 교수님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녹화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딥R에 대해 가장 최신 경향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딥R이 우리 코스에서 다루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럼 딥R은 무엇이냐? 혹은 우리말로 하면 심층 강학습은 무엇이냐? 예,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파인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디파인 해본다면 1번은 구글 딥마인드의 주력 기술입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2014년에 딥마인드 테크놀로지에서 구글에 인수가 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인데 기술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구사하는 기술이 바로 심층 강학습입니다. 첫 번째 정의는 그러니까 구글 딥마인드의 주력 기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아마도 전 세계의 모든 학문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핫한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여기서 가장 핫하다라는 것은 논문도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이 기술이 할 역할에 대해 미래의 이 기술이 할 역할에 대해 기대가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딥R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딥R에 대해 펀더멘털한 걸 다루지 않습니다. 가장 최신 경향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1시간 정도 논문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수업도 그렇고 여러분이 발표하는 논문도 그렇고 전부 금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강학습은 이제 RL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딥러닝 기술이 이제 가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강학습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표현하기는 강학습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옵티멀 컨트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수업을 쭉 보면 정말 그렇구나.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는 논문에 의하면 이거 강학습은 또 딥 인퍼런스와 같은 거구나. 확률 출마하고 똑같은 거구나.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갖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SAR, S 프라임 여기에 이제 상황에 따라 A 프라임을 넣기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데이터를 이제 잘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팔리시 혹은 뭐 전략, 제어 규칙 이런 것을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학습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프로그램을 푸는 방법론입니다.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순차적 의사결정이랄까? 순차적 결정. 여기서 이제 이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고요. 여기 순차적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는 기본 전제가 이제 세상은 변하는 거다. 이것을 전부 어그리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는 것이다. 이것을 어그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고를 달성하면 우리의 전략, 뭐 혹은 제어 규칙, 뭐 혹은 팔씨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루는 세상은 바둑판이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등장하는 전략은 바둑을 두는 이제 전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 용어를 잠깐 알아야 돼요. 스테이트고요. 이게 액션이고, 이게 리워드고, 예, 이게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예요. 그 다음 이 A'은 이제 많은 경우에 쓰지 않습니다만 또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넥스트 액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라는 따지고 보면 매우 심오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강학습 책이나 그냥 프로시저 알고리즘 이런 걸 다루는 경우는 스테이트를 기술만 하고 일단 우리가 다 아는 척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트는 사실 약간 심오한 개념이에요. 상태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 상태란 무엇인가? 제가 먼저 한번 말로 대충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선형 시스템, 자동 제어나 시노미 시스템 이런 데서 등장하는 선형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한다면 제가 하는 이 상태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게 이래서 그런 뜻을 갖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상태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먼저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은 변한다 이걸 어그리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두 종류의 중요한 미션을 갖다가 수행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종류는 내가 순차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떤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내가 취하는 그 액션이 어떤 전략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뭔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전략을 딱 이제 구사를 해야 돼요. 액션을 이제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현재 세상을 잘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내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겠다. 라고 믿는 그 어떤 정보예요. 예. 너무나 이제 말로 하니까 두루뭉실하죠. 두 번째 종류는 현 시점에 내가 단순히 의사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상태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혹은 출력이 미래에 어떻게 변하겠구나. 이걸 예측을 하고자 할 때 또한 현재 세상 상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정보가 됩니다. 말로 하니까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학부에 자동제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중에 이제 전기전자 계통 혹은 뭐 기계공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동제어를 배운 경우는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그죠? 상태 방정식. 그래서 퀘스천 상태란 무엇인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지 여기에 등장하는 각종 이제 알고리즘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상태란 무엇인가? 스테이트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리니어 컨트롤 퍼스펙티브. 네, 여러분이 상태 방정식을 배워요. 그래서 x 닷 이퀄 ax 더하기 bu 이렇게 되고 x0 이퀄 x0 초기 조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 이퀄 cx 더하기 du 이런 이제 상태 방정식을 배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쭉 이야기를 진행함에 따라서 이게 비선형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언서튼티가 있는 경우 이걸 계속 가미해 나가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경우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태는 x 닷 혹은 x 다음 스텝의 x가 이제 현재 상태와 입력에 대해서 리니어이고 그 다음에 출력은 또 상태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상태 방정식 그래서 가장 간단한 출력 방정식 이게 상태 방정식이고 이게 출력 방정식.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말한 두 가지 미션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현재 상태 T라는 시점에서 뭐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학부 시간에 스테이트 피드백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U 이퀄 마이너스 KX. 네. 혹은 이제 여기 뭐 마이너스가 이건 약속이죠. 마이너스로 하든 플러스로든 상관이 없어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니어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이 되죠. 그렇죠? 리니어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로 모호하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현재 시점에 뭔가를 보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현재 시점의 상태라는 걸 얘가 가져가서 거기다 행렬 K를 곱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니어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넌리니어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상태를 잘 이용해서 그 다음에 넌리니어 펑션 대부분 이제 신경망 뭐 이런 스타일이 되겠죠. 여기에 누럴렛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더 복잡한 또 스트럭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이 만약 의사결정을 한다 할 때 내가 현재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뭔가 상태라는 걸 취해가지고 결정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나 치면 여러분이 이렇게 됩니다. y t 프라임 여기서 이제 t 프라임이 t보다 더 뒤라고 하죠. 미래라고 합시다. t가 커런 프라임이고 t 프라임이 미래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c x t 프라임 더하기 d u t 프라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때 여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고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상태 방정식을 풀게 되면 XT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게 돼요. 여기서 이제 전기전자나 기계를 안 나온 사람은 약간 식이 복잡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쉬운 식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컨볼루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x0가 매트릭스 익스포넨셜 따라서 이렇게 변화해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 xt는 두 가지 리스폰스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이제 xt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이 쭉 과거에 들어온 입력이 있다면 이 XT는 이제 이 입력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이제 어떤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입력의 영향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로 스테이트 리스폰스라고 해요. 그리고 앞부분은 이제 입력은 없고 초기 조건만 있어요. 그래서 제로 인풋 리스폰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왜 상태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충분하다고 믿고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혹은 현재 시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어난 그 시점, 바로 출생 시점에 우리가 어떠했는가 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게 이니셜 스테이트, 이니셜 컨디션 혹은 이니셜 스테이트고요. 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내가 밥은 잘 먹었는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가, 운동은 열심히 했는가,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반영이 돼서 오늘이 얻어지죠. 그다음 오늘의 또 출력, 우리가 관찰하는 게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의사결정을 하려면 현재 시점에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리는 사실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태초에 내가 어땠으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예를 들어서 밥은 잘 먹었지 이런 걸 잘 알아야지 현재 시점에 내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신해서 이 상태라는 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상태는 여기에 보다시피 태초에 어떠했는가와
이렇게 그거에 대한 정보가 파급이 돼서 여기 반영이 돼 있으며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떤 입력이 가해졌는가 이 정보가 역시 반영이 돼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혹은 미래를 예측할 때 내가 불가피하게 현재에서 이제 취해낼 수 있는 정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취하는 그 충분하다고 믿고 취하는 바로 그 정보이고요. 이 정보는 우리가 태초에 어떠했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입력이 쭉 가해졌는가가 전부 써머리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부의 자동제를 배웠으면 이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원래 의사결정을 하려면 뭔가 상태나 과거의 히스토리 전부 다 요약할 수 있는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강학습은 출발점에 이제 그 상태를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수업은 기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첨단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진행 방식을 잠깐 소개를 하면 여기 블랙보드에 들어가면 제가 공지사항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직 자세히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7편 내지 10편 정도의 금년에 나온 가장 핫한 논문을 중심으로 제가 해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이제 첫 번째 논문을 바탕으로 수업할 거예요.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재미있게도 강학습 이꼴 최적 제어 이꼴 인퍼런스. 그래서 강학습 문제를 추론을 가지고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디스커스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아주 재밌는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강학습의 미래의 발전 방향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논문을 제가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주일이 거듭됨에 따라 주로 딥마인드 논문을 위주로 해서 금년에 나온 중요한 이론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마 시간과 여유가 되면 수업할 때 그 논문에서 다루는 사이즈를 좀 줄여서 이제 데모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여기 애마존 논문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카이스트 교수님들 논문도 하나 놓고 그랬어요. 이제 딥마인드만 하면 또 바이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1시간은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금년에 나온 논문을 갖고 발표를 할 터인데요. 여기 이제 학생 발표 관련 공지 이렇게 되죠. 이 분야가 얼마나 핫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파트로 소개한 논문은 UC 버클리의 강학습을 연구하는 랩이 이제 아빌이라는 사람하고 레빈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두 분 교수에 의해서 이제 리드 되고 있어요. 아빌은 옛날에 이제 그 강학습을 이렇게 오형 헬리콥터 고난도 비행 거기에 적용해서 유명해진 사람이고요. 그다음 레빈은 이제 아빌랩에서 초청을 해서 강학습을 연구하고 있는 그리고 좀 수학을 좀 아는 하여간 그런 교수예요. 근데 그 랩에서 금년에 나온 논문이 40편이 넘습니다. 딥RL 분야만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중에 논문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가 토론방에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저는 몇 번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미리 번호를 선점하면 거기는 하지 말고 이제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이 발표하지 않을 논문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올리면 돼요. 너무나 이쪽 랩의 논문만 하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금년에 발표된 ICML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학습의 프로덕션과 생성 모델 측면이 강조가 된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쭉 하고 있는 수업과 약간 궤를 같이 함으로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63번의 논문을 제가 여기 강의 자료에 강의 자료 그죠? 블랙보드 강의 자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 발표 논문 리스트. 그리고 여러분이 PDF를 딱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리스트업 해가지고 번호까지 같이 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제 제목을 가지고 구글링하면 그 논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서 토론실에 가면 제가 만들어놨어요. 학생 발표 논문 게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걸 이제 자기가 몇 번 하겠습니다. 이걸 업로드하면 돼요. 예년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학기 말까지 한 3번 정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옛날 경험을 살려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처음엔 여러분이 잘 방향을 못 잡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표하면 아슬아슬해요. 이렇게 아슬아슬한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거듭할수록 이제 상당히 괜찮은 컨텐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마 좋은 도전이 될 걸 생각합니다. 예. 저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금년에 나온 10편의 구글 딥마인드 논문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도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근데 저한테도 큰 도전을 생각하고 재밌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이제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가서 여기 이제 제가 수업할 내용이 첫 번째 논문을 보면 이제 세르게이 레빈 아까 말한 버클리의 강학습을 전공하는 수학을 좀 아는, 여기서 수학을 좀 아는이라는 뜻은 이제 이 사람 논문에 수학이 들어가요. 구글 딥마인드 연구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학으로 생각하고 이제 코딩으로 구현하는 전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코딩으로 생각하고 코딩으로 구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수학으로 생각하고 코딩으로 구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또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논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논문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게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논문이야. 잘 보면 좀 크게 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Reinforcement Learning and Control as a Probabilistic Inference Tutorial and Review. 세르게이 레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강학습은 사실은 최적재어 문제예요. 이 최적재어는 역사가 300년도 더 됐고요. 사실은 잘 따져보면 수학자 오일러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오일러가 발표한 수학자 오일러가 발표한 논문들 중에 최적재어를 다룬 논문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퀴션 이런 것은 정말 그야말로 최적재어를 다룬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시작돼가지고 이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학적 포뮬레이션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풀리는 클래스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클로즈드 폼으로 풀리는 경우는 이제 두 경우예요. 그래서 파이널 MDP 우리가 이제 파이널 MDP 하고요. 그 다음에 LQG LQR 예, 이 경우만 말하자면 모든 게 명확하게 그냥 다 증명이 되고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다루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뒤에 살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밀턴 자코비 베일만이라는 이제 PD를 푸는데 수치 해석으로 이제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멘션이 작은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지 우리가 요새 다루듯이 뭐 비디오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엔드 투 엔드로 푼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 영역이 DRL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매스메티컬 포뮬레이션, 그다음에 여기서 등장하는 누메리컬 메서드를 지나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최적재어를 푸는 그러한 지금 이제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강학습과 사실 컨트롤은 최적재어는 동의어예요.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즉 옛날에는 컴퓨팅 파워가 없었으니까 수학에만 의존했다. 그다음 조금 최근에는 수치에서까지는 했는데 하이 디멘션으로는 못 다뤘다. 지금은 컴퓨팅 파워가 있으니까 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 푼다. 뭐 하여간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모두가 어그리하는 내용인데 지금 레빈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하는 건 달라집니다. 이게 잘안 나와요. 요걸 배터리를 연결을 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 연결해서 계속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이거 잠깐 띄워 놓다가 이따 약간 페이지 왔다 갔다 약간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확률론적 추론이 강학수하고 같은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네. 자, 여기서 이제 추론이라는 것은 물론 통계학을 이제 한 학생이 여기 왔다면 이제 추론이라는 것은 또 통계학으로 디파인 할 수 있겠지만 머신러닝에서 추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이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즉 이제 포스티리어, 즉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몰랐던 이걸 보통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고요, 레이턴트 랜덤 베리어블인데 몰랐던 어떤 거에 대한 분포를 이제 잘 알게 되면 이걸 추론을 잘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론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은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루는 모델이 요것을 곧바로 제시하는 만큼 호락호락한 모델이 아니에요. 다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충분히 가깝게 근사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푼 거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프로치를 제시하고 실제로 이게 잘 워킹하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논문을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확률론적 추론에 관한 이야기 혹은 제너티브 모델에 관한 이야기, 생성 모델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장 성공적인 생성 모델의 이해, 거기서부터 이제 소개를 한 다음에 샵 이어서 사실은 모든 강학수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면 이 논문이 가는 효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강학수는 사실 일반적으로 매우 센서티브합니다. 그래서 잘 안 풀려요. 신경망을 이렇게 잡으면 풀렸다가 좀만 바꾸면 안 풀리고 예전에는 아주 악명 못 봤어요. 근데 이제 DQA 나오면서 그나마 그 어느 정도 센서티브한 걸 좀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잡으면 그래도 답이 잘 나온다. 비디오 게임 하는 레벨에서도. 그래서 정말 해보면 이제 잘 나와요. 그래서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센서티브해요. 거기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좀 바꾼다든지 뭐 도메인이 바뀐다든지 원래 되는 게 안 됩니다. 예, 원래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어도 스테빌리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얻어져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제너티브 모델 혹은 인퍼런스를 가지고 강화학습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자, 그럼 추론은 확률 분포를 논하는 거고 최적 제어는 어떤 성능 지수를 최적화하는 거, 최대화 혹은 최소화하는 그런 문제를 푸는 건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외견상 강학습 문제와 추론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외견상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같을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외견상 일단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제 강학습,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옵티멀 컨트롤 아까 말했듯이 같다 그랬어요. 같은 문제야. 네. 자, 강학습 이제 제일 우리가 항상 설명할 때 제일 쉬운 example, 제일 쉬운 도메인, 가장 깔끔한 도메인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제 finite MDP부터 시작해요. finite MDP. 네, finite Markov decision process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define 되는 경우를 생각하자. 예, 이 5개로 다 define 돼요. 그래서 yes는
state space. 그 다음에 A는 action space. 요것은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네. 그 다음에 이것은 real expectation. 네, 그 다음에 얘는 discount rate. 자, 이렇게 디파인 돼 있어. 네, 이렇게 디파인 돼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 인덱스,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변한다. 이걸 이제 어그리하고,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전략을 팔리시라고 해요. 이 팔리시는 이런 걸 찾게 돼요. 만약에 그게 deterministic 팔리시면 이제 우리의 AT가 말이죠. mu ST.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상태이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돼요. 아까 제가 했던 거하고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자동제 시간 같으면 U는 KX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거예요. 얘가 상태고 얘가 컨트롤 시그널 or 액션. 그 다음에 자동제 영역에서는 특히 학부에서는 선형제만 다루는데 여기서는 U라는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스토캐스틱 팔로시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풀지 아니하고 이 액션이라는 게 다음과 같이 ST에 디펜던트한 어떤 확률 분포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샘플링해서 얻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 녀석이 신경망 이런 등이 되니까 이렇게 파라미터를 명시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이게 신경망이 있을 때 이 신경망의 모든 파라미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최적화할 때 퍼포먼스 인덱스로는 향후에 거두게 되는 리워드의 총합. 그래서 여기 리워드라는 게 이제 얼마나 좋으냐 그걸 나타내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피니트 호라이즌, 여기 우리가 고려하는 타임 윈도우가 무한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R 제로 더하기 gamma R1 더하기 gamma 제곱 R2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기대값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파이나이트 호라이즌이면 일반적으로 이런 할인율을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호라이즌 같으면 이게 이제 인피니트 호라이즌이 있고 인피니트 호라이즌 케이스고, 파이나이트 호라이즌 같으면 여기 이제 꼭 감마 T승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하면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포뮬레이션 할 때 파이나이트 호라이즌인 경우는 이걸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워드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디자이어블한가, 얼마나 좋은가 이걸 표현을 하고요. 그거의 이게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타임 윈도우 동안에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보상이에요. 그다음에 그거의 기대값을 맥시마이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뮬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강학습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하면 이제 스토키스틱 옵티멀 컨트롤에서는 요거에 대응하는 보다 약간 더 많은 내용을 이제 포함할 수 있는 수학적 포뮬레이션 다음과 같아요. SOCS는 이런 시스템이, 즉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가버닝하는 시스템이 이제 다음과 같이 확률 위반으로 표현된 걸로 출발해요. 그래서 BX 이퀄 FT XU DT 더하기 시그마 T XU DW 이렇게 SD로 출발해요.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브라운 운동을 가지고 여기 언서튼티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조건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여기 이 부분은 이제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폴리시를 구할 때 과연 여기서 이제 U라고 썼죠. 여기는 A라고 썼고 전통적으로 U라는 녀석이 과연 어떤 함수가 돼야 될까? XT에 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낼 때 상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걸 기대를 하고 지금 우리가 항상 의사결정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 돼야 될까? 이 함수가 뭐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찾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퍼포먼스 인덱스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돼요. 바이 x t 더하기 l t x u t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시간 기간 구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보통 코스트로 많이 포뮬레이션하고 여기서는 비원으로 포뮬레이션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마이너스 부를 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름하여 우리가 스테이지 코스트라고 해요. 스테이지 코스트 혹은 러닝 코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스테이지 코스트 O와 러닝 코스트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을 이제 터미널 코스트라고 해요. 터미널 코스트.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아까와 똑같이 이거의 기대값을 여기서 코스트를 잡았으니까 미니마이즈하는 과연 최적 전략은 뭐냐 이걸 풀게 되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 포뮬레이션을 하면 해밀턴 자코비 벨만이라는 현미분 방정식이 등장을 해요. 포뮬레이션까지는 돼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이 돼요. 요런 유사한 류의 이제 PD를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디멘션이 작으면 어쩌지에서 그냥 수치적으로 대충 풀어놓고 이게 뭐 여기 가격을 분명 높이면 수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광학수에서 다루는 내내 영상 자료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 디멘션을 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이제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강학수 혹은 최적재료 문제예요. 자, 이제 일로 가서 인퍼런스 문제는 어떤 문제를 푼 거 보세요. 자, 요 문제하고 인퍼런스 문제하고 같다 지금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인퍼런스 문제로. 자, 인퍼런스 문제는 이제 많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 오브저베이션이 있을 때 과연 내가 몰랐던 이 제품은 어떤 문법을 가질까? 뭐 이런 걸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단 오브저베이션이 있어요. 우리가 관측하는 녀석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이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X라고 써요. 여기 이 동네에서는 X가 상태였는데요. 지금 하는 이야기에서는 이제 X는 오브저베이션. 우리가 관측한 어떤 데이터죠. 이게 오브저베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모형 중에서 설명의 편상 디파인은 하지만 결코 관측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레이턴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레이턴트 베리어블 or 레이턴트 랜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Z라고 씁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생성 모델에서는 생성 모델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요. 제너러티브 모델에서는 자, 내가 갖고 있는 오브저베이션을 이제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설명. 예, 그래서 이 생성 모델은 자, 이제 뭐 신경망 등을 쓰면 돼요. 여기에 각종 파라미터가 인벌브될 수 있고요. 얘를 설명을 해야 돼. 예, 이런 걸 설명. X가 어디에서 나와서 등장하는 거야? 예, 이걸 설명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 네, 여기는 이제 논문이나 강론문에 따라서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안 붙이게 하고 싶으면 안 붙이면 되고요. 붙여야 된다 생각하면 붙이면 되고요. 여기는 파라미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설명의 편의상 이 논문처럼 일단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생성 모델이라고 해요. 제너러티브 모델. 왜냐하면 이 모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관측하는 이 X라는 녀석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단 모델로는 다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모르는 부분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X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설명을 하고 빠짐없이 거기 이제 모델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모델에 등장하는 각종 파라미터는 세타가 대변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Z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레이턴트 밸류, Z는 레이턴트 밸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지금 막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아주 작은 예제부터 생각을 하면 n리스트 숫자가 있어요. 그렇죠? 0, 1, 2, 3, 4, 5, 6, 7, 8, 9 예, 0, 1, 2, 3, 4 이런 숫자가 있어요. 7, 9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얘들이 어디서 왔냐? 이럴 때 이제 이 Z를 갖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 Z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막 설명하려고 할 때 이걸 설명을 하려면 많은 변화가 있고 뭐 변화무쌍한 부분이 있어요. 영하고 구는 다르죠.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진 플렉서빌리티요. 이 Z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자의 주어진 플렉서빌리티.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M리스트 같이 굉장히 작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그 플렉서빌리티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 아니면 구글 같은 데 구글 딥마인드 같은 데는 이제 야심만만하니까 이 X는 현재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정량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서 쓸까? 예. 내가 그걸 기술할 때 내가 사용하는 플렉서빌리티. 그게 너무나 거창하고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무슨 비디오 게임 같은데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이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Z는 조이스틱.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X를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생성 모델. 이게 생성 모델. 자, 그래서 각종 제너러티브 모델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 모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배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장차 레빈이 할 이야기는 전부 여기서 하는 이야기하고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방법론은 그대로 건너가서 강화학습을 스테이블하게 푸는데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통계학자 입장으로 가서 나는 이 세트를 갖다 추정하고 싶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한 세트를 알고 싶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로그 라이플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해갖고 MLE를 풀어줘.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이게 이제 통계학자가 사용하는 MLE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로그도죠. 로그 라이플리후드. 그 다음에 이걸 맥시마이즈하는 녀석이 있는 녀석.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로그 라이플리후드를 한번 뜯어보면 물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X밖에 없지만 일단 우리는 이 X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어숨을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생성 모델을 갖고 다 기술을 일단 했어요. 풀리든 안 풀리든 일단 얘는 어찌고 해서 등장하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플렉서빌리티 다 넣어갖고 설명을 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F는 MA 같이 반드시 고수해야 되는 룰이 있다면 그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 플렉서빌리티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수하는 부분 다 반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플렉서빌리티 잘 반영해서 이 녀석을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학부 시간에 배운 마지널리제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Z를 갖고 우리가 점차 설명을 할 터인데 현재 좌변에 등장하는 것은 X만 있으므로 마지널리제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널리제이션.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성 모델은 단순한 통계 모델이 아니라 이 안에 신경망 등이 막 들어가서 우리가 대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거나 혹은 무엇에 비례한다. 여기 계산 정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거나 무엇에 비례한다. 이 정도 정보만 제공을 하고요. 결코 뭐 여기에 이걸 바탕으로 샘플링 한다든지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적분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인터랙터로 합니다. 아주 간단한 모델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인터랙터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전형적인 생성 모델들은 지금 레빈이 제시하는 모델을 포함해서 우리가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써가지고 계산 가능한 어떤 거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이퀄리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과 같은 이제 부등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활용해서 이거의 로어 바운드를 구하고요. 이 로어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이 로어 바운드가 최대한 이 좌변과 비슷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어 바운드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키 컨셉인 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보를 향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엘보를 구하기 위해서 로어 바운드를 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트릭, 항상 사용하는 트릭, 로어 하고 여기에 괜히 Q라는 분포를 끼워 넣습니다. Q 파이 Z 기분 X P 세타 X Z Q 파이 Z 기분 X D Z 이렇게 Q를 끼워 넣습니다. 물론 왜 이 Q를 필요로 하는가? 지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젠센스 이니퀄리티를 써가지고 나중에 그럴듯한 로어 엘보라는 그 다음에 계산이 잘 할 수 있고 샘플링도 할 수 있고 그런 녀석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좌변이 아주 나이스한 형태가 됩니다. 어떤 의미로 나이스한가? 로그가 등장하고 이 적분을 잘 보면 여기에 확률 분포가 있으므로 기대가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녀석이 B 세타 XZ Q파이 Z 기분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등장하죠. 이제 보통 랜덤 베리어블은 대문자로 쓰고 그냥 뭐 벡터는 소문자로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나 복잡해지니까 다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로그 기대가 어쩌고 있죠. 자, 여러분이 이제 학교 4학년 정도의 해석학을 배우면 이제 젠센스 이니퀄리티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 기대값 혹은 여기에 컨벡스, 컨케이브 기대값 이렇게 있으면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대소 관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대소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런 종류의 부등식은 많이 있지만 젠센스 부등식은 매우 특출납니다. 왜 특출나느냐? 이 갭이 크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수학에 등장하는 많은 부등식 중에서 가장 공학적 가치가 뛰어난 부등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 경험에는 이때까지 제가 봐온 수없이 많은 수학에 나오는 부등식 중에서 젠센스 부등식만큼 공학적으로 유용한 부등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젠센스 부등식을 여기 적어할 수 있습니다. 젠센스 부등식이라 함은 젠센스 부등식이라 하면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으로 쉽게 굴릴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로그라는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아래로 오모 위로 볼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는 용어예요. 네. 이게 컨케이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런 거면 위로 오모 아래로 볼록 컨벡스에서 컨케이브. 예. 그래서 컨케이브 해서요. 여러분이 이걸 잘 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확률 분포가 있으면 제일 편의상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포인트 매스를 갖는 이런 경우가 제일 편한데요. 여러분이 여기와 여기에 기대값을 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기대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f를 취하면 이 값을 갖게 돼요. 반면에 먼저 f 값을 취하고 여기에 기대값을 구하면 이 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대소관계를 갖죠. 이 모양새가 이렇게 펑케이브하면 이 별표가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별표는 좌측에 잘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다음과 같이 기대값과 로그를 바꾸는 순간 다음과 같이 대소관계를 갖게 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 녀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핸들할 수 있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넣어준 이 파라미터 파일을 잘 옵티마이즈하면 이 갭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장차 우리한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이 녀석은 인퍼런스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녀석으로서
용어를 봤습니다. 이 녀석을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디스트리뷰션.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녀석을 잘 뜯어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머신러닝 분야에서 문제를 풀어왔던 기본 철학이 그대로 다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좌변을 잘 보면, 우변을 잘 보면 여기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애초에 출발했던 생성 모델입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플렉서빌리티가 있었고 이 플렉서빌리티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모든 x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생성 모델.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비록 복잡할 수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그 파라메타는 4세타로 표현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 녀석을 한번 전부 통째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다 로그를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녀석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해갖고 이 녀석을 이쪽 두 개 머지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통해서 우변을 다시 한번 기술을 해보면 아주 재밌는 경험입니다. 이 우변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돼요. 예, 여기에 등장하는 녀석이 바로 뭐냐? 여기 등장하는 녀석이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항이 바로 무엇이냐? Q파이와 P 사이의 쿨백 레이프로 다이버스. 즉 이들 사이에 말하자면 디스턴스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항이 이제 좌변과는 사뭇 다른 우리에게 매우 편리한 그리고 인터프리티블한 그런 퍼포먼스 인덱스를 제시해 줍니다. 예, 첫 번째 항은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이 정말로 X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스코어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런데 좌변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좌변은 우리가 이 세타 때문에 핸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탕으로 샘플을 만들고 이런 걸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데 반면에 우변은 이 기대값을 우리가 다루는 녀석이 Z가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Q를 갖고 생성을 하는 거야. 우리 Q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녀석이기 때문에 예컨대 신경을 통한 다변수 정비공법 등으로 우리가 샘플링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여기 이 기대값은 몇 개의 간단한 샘플을 가지고 앙상블 레버리지로 이렇게 근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근사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좌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러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좌변과는 달리 이 녀석은 아주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녀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Q파는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녀석을 다루고 있고요. P 역시 우리가 처음에 플렉서빌리티를 도입을 할 때 전혀 관계없이 세터와 관계없이 우리가 빈 백지에 도입을 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P를 위해서는 이런 게 등장해요. Z, N, 표준 정비분포 이런 걸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녀석은 바로 클로즈 폼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뿐만 아니라 Q파이가 P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함께 머신러닝의 풀이에서는 레귤러리제이션, 그래서 굉장히 플랫한 거에서 벗어나면 안 돼. 뭐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심한 가정을 하지 마. 뭐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레귤러리제이션이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서 여기 있는 우변은 우리가 잘 핸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나이스한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최적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배의 기본 정신이에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만 레비니제이션 수학적 구조는 여기에 거의 똑같습니다. 근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아까 같이 보이는 최적 제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바꿔주신가? 언뜻 보면 굉장히 다른 세상 같지만 그걸 향해서 하나씩 풀면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변을 갖다가 엘보라고 그러고 여기 우변은 엘보라고 해요. 엘보라고 하고 이 엘보를 갖다 맥시마이즈해요. 엘보를 맥시마이즈하면 좌변과 우변, 즉 원래 시작한 로우드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엘보 프락스미션에 갭을 미니마이즈하는 효과를 거둬요. 여기에 등장하는 갭은 좌변에 있는 로그 세타 x와 우변에 있는 엘보, 즉 이 녀석 이 녀석의 이제 갭이 얘를 맥스마이즈하면 이 갭을 미니마이즈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과연 이 갭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수학적 구조가 훨씬 더 또 나이스한 인터프리테이션을 제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갭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 등장한 이 녀석은 이제 흔히 분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더미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면 이 녀석은 여기 이 녀석이 공통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묶었습니다. 처음에 나온 녀석이 로그 p 세타 x가 등장하고, 두 번째 항에서 나온 녀석이 요런 녀석이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은 아까 다시 원위치 시켜갖고 잘 그려주면 이렇게 됐었어요. 로그 p 세타 x 기분 z p z 그리고 이걸 묶으면 p 세타 x 즉시 됐었어요. 그 다음에 오버 q 파이 zx x. 그래서 이걸 이제 대입을 합니다. 앞에서는 이 녀석이 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 녀석이 왔어요. 그리고 p 세타 x z 오버 q 파이 x.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억은. 자, 이 녀석을 다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것은 요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걸 묶어주면 로그 p 세타 x 그다음에 이 녀석이 올라가겠죠. 예, 그다음에 q 파이 z 오버 x 이 녀석 내려가겠죠. p 세타 x z가 돼요. 네, d z가 돼요. 자, 이 녀석은 위에 있으니까 이제 번분수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분모를 잘 관찰하면 이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잘 봤던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바로 그 녀석, 즉 포스티브가 됩니다. 예, 따라서 이 녀석은 고쳤으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 녀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쿨백 레이블, 쿨백 레이블.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풀고 있는 대상은 우리가 애초에 출발했던 바로 그 문제, 즉 우리는 포스티리어를 구할 수가 없는데, 자, 이걸 구하는 문제가 인퍼런스였어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거기서 출발했는데 이 우리가 하는 과정은 바로 포스티리어를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베리에이션을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솔버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전보다 잘 이제 여기에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충실하게 그대로 이행한 결과가 이제 바로 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문포를 다 다변수 정비문포라고 하는 게 이제 배예요. 배는 이제 2013년 4년에 구글 딥마인드
딥마인드에는 샤킬 모하메드하고 도미노란상,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은 퀄컴에 있는데 막스 웰링이처럼 2013년 그때 이제 발표가 된 기술이죠. 막스 웰링. 그다음에 여기 윌로하고 샤킬 모하메드. 네, 이들은 이제 그거죠. 딥마인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각종 제너러티브 모델 관련 방법론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앞으로 광학술에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기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쭉 이 녀석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녀석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각종 우리 세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N리스트 숫자뿐만 아니라 사람 얼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상의 모든 정량화할 수 있는 대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고 들어가면 앞으로 제가 설명할 때 항상 간단한 예제를 될 수 있도록 보면서 잠깐 가봅니다. 바로 실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한 건데 8개의 숫자가 있는 뭐 이런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 숫자를 전부 설명할 거야. 그걸 플렉서빌리티로 Z를 사용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숫자만 보는 세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마우스패드 혹은 여러분의 조이스틱에서는 이렇게 잘 표현이 돼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8개의 숫자이지만 이 대상은 얼마든지 복잡한 녀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현재 레빈의 자동제어 문제에서는 우리가 최적화를 풀고자 하는 어떤 것이 이제 여기에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죠. 이 방법론은 사실 많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얘는 여기서는 전부 다 모든 것을 다변수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매우 소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나온 기술이 반영이 되면 이것은 훨씬 더 샤프하게, 나이스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슈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probabilistic inference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Q 파이 Z X를 통해서 이 녀석을 여러분이 무슨 모델을 던져주든지 간에 이 녀석은 여기서 왔어요. 자, 여기서 왔어요. 내가 현재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다 설명을 해놓고요. 이 녀석 여기서 이제 어쩌고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다 표현을 해놓고 그거에 포스트잇을 보고 싶은가? 정말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몰랐던 제도가 뭐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잘 근사할 수 있는 좋은 답을 갖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최적지어 문제를 풀어갑니다. 최적지어는 외견상 이거하고 매우 다릅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아까 봤듯이 finite MDP 그리고 해밀턴 자코비의 델만으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여기서는 비록 확률적인 내용이 모델 부분에 들어가 있었지만 퍼포먼스 인덱스부터 그 솔루션까지 전혀 확률하고 관계없는 최적화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야죠.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레빈이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푼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는 10년 이상 옛날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도전을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딥러닝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토이 이젠플을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문제예요. 다음 시간에 이 최적화 문제를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을 가지고 혹은 observation과 latent variable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